있다. 절약 부부의 심리 상담. 절약 부부의 남편은 아내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아들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정확히 그 아내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로 그냥 정확히 이어지죠. 그래도 되게 다행인 건 절약 아내가 남편의 소중함을 그래도 좀 인지했다?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사님도 이제 두 사람 다 불쌍하다고 하는 게 그 남편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친아들처럼 여기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떠나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회복시키는 남편. 대물림된 불안과 강박을 사랑이라고 여기고 불안과 속에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아내. 불쌍하죠? 불쌍하지만 행동은 괴물 같은 거야.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삶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래서 결혼 생활 괜찮아요? 라는 말에 이제 좀 어렵다고. 어떤 점이 어렵냐라는 말에 협박했던 거랑 폭력적인 게 제일 크다. 남편은 지금 협박과 폭력,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죠. 가스라이팅을 멈춰야 돼요. 아내가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거를 멈춰야 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남들 다 그래. 그 개념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서 상대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배웠어. 그렇게 그냥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말을 뱉으면 가스라이팅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이상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건 아는데 그게 어디가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상한 건지 어느 걸 고쳐야 되는 건지를 모르죠. 첫 화가 나왔을 때 아내가 굉장히 위화감을 주는 거야. 굉장히 본인은 피해자고 남편이 폭력이라고 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도닥여줄 때 막 눈물을 흘리는데 이 사람의 모습의 디테일이 약해. 디테일은 굉장히 통제적이야. 왜냐면 디테일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을 몇십 년을 보고 자란 부모의 모습이 몸에 배지. 그 2시간, 4시간 아니면 주변에서 친구들 보는 걸로 몸에 안 배요. 디테일이 약해져. 그래서 남편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내가 말해요. 지금 남편의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을 아내가 알고 있어요. 남편이 언제 발작하는지 알아. 그래서 남편을 가해자로 만들어서 남편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내는 완전히 알고 있어. 근데 이 남편은 만약에 이렇게 통제적이지 않은 아내를 만나서 평범하게 살았다면 굉장히 좋은 남편인데 이게 참 사람이 끌리는 게 참 무서운 게 부모의 단점을 공유하는 사람과 끌린다라는 측면이 있죠. 이 관계가 지속되면 부부의 미래는 파국이다. 정훈 씨가 하면서 이 남편에 대해서 주춤하면서 말을 굉장히 아껴. 그래서 이혼을 권할 때도 있습니다. 상담사님이 이혼을 권하는 거는 거의 최초 아니야? 이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혼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나을 수도 있는데 남편은 지금 저 아이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있는데 실은 다른 여러 가지 인생에선 여러 가지 길도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음, 이 결혼이 건강한 결혼인지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아내가 못돼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고 이혼을 하는 것도 어떻겠냐. 음. 근데 이 부부는 뭐 보니까 이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처음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혼하고 싶어요. 희망이 안 보이고 이혼하고 싶은데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 내가 안 맞아서 휴 다행이다. 왜냐면 항상 지옥에서 사니까 아빠 그러지 말라고 못해. 너무 무서워서. 뭐 엄마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형제가 맞을 때 내가 안 맞고 넘어가면 휴 웃음이 나. 그러면 너 왜 웃어? 하고 혼나. 그래서 뒤틀리는 거야 사고방식이. 그래서 희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 관계를 놓고 싶을 만큼 벼랑 끝에 선 아내 마음인데 저 벼랑 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내가 원래 벼랑 끝에서 살던 사람이라 자기 가정도 벼랑 끝처럼 만드는 거예요. 절벽에 사는 독수리 같은 거지. 절벽에 살던 독수리는 절벽이 뭐 위험하든 아니든 다시 절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벽에 살다가 갑자기 이불 위에서 살면 편하겠어? 어색하지? 불안하고 내가 살 곳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벼랑 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어요. 뒤에서 나오지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 진짜 어느 정도 지능이 있고 이성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으면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탈북 부부 남편이 자기 남편보다 대화가 더 잘 통한다고 생각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잘못된 훈육 방식이 아내의 잘못된 결과를 낳았어요. 근데 부모가 잘못했는 건지 이 아내의 기질이 원래 문제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보면 첫 방송부터 웃는 거, 우는 거 이런 게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반응이 현재로서는. 심리극도 그렇고 여기서도 상담사 앞에서도 조는 거 그런 극단의 회피 반응. 앞에서 사람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줘라? 이 정도의 회피 반응이 나온 적 없어요. 이건 진짜 쉽지 않아. 다른 내가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는데 웃어? 부정적인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데 웃어? 이 정도의 회피 반응은 없었어요. 진짜 뭐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뭐 웃는 척 할 수는 있겠지. 근데 허세를 부릴 거였으면 심리극 할 때 내 거 보다가 웃었는데 내가 그 당사자가 됐을 때도 거기서도 허세를 부려야지. 허세가 아니에요. 진짜 웃음이 나는 거야. 딴 사람이 구박받고 있을 때는 웃음이 나. 그래서 이 정도로 억압된 사람은 실은 ADHD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가 원래는 쉬워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건이 남편이 아내를 속였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속였다기엔 이거 지금 1300만 원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남편은 투잡 뛰면서 돈 계속 벌어왔고 그 돈만 해도 1300만 원 되겠더라고요. 본인이 뭐 절약해서 뭐 했다는데 절약해서 했으면 그 절약할 돈은 어디서 나왔어? 물론 본인 뭐 지원금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이 번 돈 갖고 절약한 거잖아요. 아니면 주변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결혼 전에 벌었거나 그러면 남편은 어쨌건 결혼 전에 주변에 받았던 어쨌든 집의 70% 이상을 했어. 70%를 했어. 지금 사는 집의 70%가 남편 돈이에요. 남편 내 돈이야. 그러면 본인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피해자여야 되기 때문에 따져보면 지금 아내는 얻은 게 훨씬 많거든요. 남편은 계속 그 1년간 일을 했잖아요. 투잡 뛰어가면서 일했잖아. 그것만 해도 투잡이었는데 연봉이 1300밖에 안 되겠어요? 그거에 최소 서너 배는 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서 막 전기를 끄네, 뭐 물을 아끼고 그거 해봤자 얼마겠어. 남편이 벌어온 돈의 몇 분의 몇이나 되겠어요.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야. 생각해보면. 물론 아끼면 좋죠. 아끼면 좋지. 근데 본인이 그렇게 감시하고 침대에 누워서 지시하고 그럴 시간에 나가서 하루에 1시간만 일하면 그런 궁상 안 떨어도 돼. 내가 궁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왜 떨어야 돼요? 강박이니까. 그렇게 배워서. 그런 세계에 살던 사람이라 다시 그 세계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남편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졌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왜 깨져야 할까? 부부 관계는 원래 신뢰가 깨져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윽박지르고 피해자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관계인 것을 평생을 겪어왔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을 줄밖에 몰라요. 처음에는 환상적으로 이 사람은 다르겠지 하고 하지만 사람의 물 달라 똑같이 일상에서는 다 평범하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모든 걸 다 잃었고 내 삶이 망가졌다. 이거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둘 다 평생을 통해서 했던 말일 거예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게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그 안에서 사고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절약부부 아내는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케이스가 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 감정이 너무 싫어요. 저 감정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 감정이 익숙해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던 부모의 감정이니까. 그래서 상담사님이 아우 남편은 총체적 난국이네요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척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건 아내와 한편인 것처럼 마음을 이렇게 좀 열어서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불쌍히 여겼고 남편한테 이혼하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상담사님은. 그래서 남편이 정말 노답이죠. 이런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마 방송이 아내에게 주는 충격은 좀 컸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자신이 그렇게까지 개념 없는 사람인지 몰랐거든. 남편만 잘못인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상담사님 만나고 변호사님들 만나고 이러니까 야 이거 뭐 이혼하고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재산도 7대 3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아내 측 변호사 주장이 7대 3이었어. 그래서 제가 여태껏 경험해 본 남자 중에 제일 모자란 사람? 모자라니까 지금 본인이랑 그렇게 살고 노예짓 하고 있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안 모자란 사람이 본인 근처에 안 가요. 본인 근처에 갔다가 본인의 본색이 나왔을 때 누가 본인 옆에 있겠어? 안 모자란데 옆에 있겠어요? 모자라니까 옆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자란 게 지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는 거죠.
그럼 남편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남편의 뇌가 고장났다고 해야 하나? 남편의 뇌가 고장난 줄 알고 있어. 아내의 정서가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ADHD 성향 때문에 문제를 키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따로 검사를 했는데 남편 집중력이 떨어지게 나오긴 했다. 근데 남편의 불안정한 정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모든 ADHD가 그런 건 아니지만 ADHD 중에는 프리즈 반응일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즈 반응이 뭐냐면 뱀 앞에 쥐가 뱀이랑 못 싸우잖아요. 도망치지도 못할 거 아니야. 뱀이 더 빠르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얼어붙어 버리는 거야. 그런 상태를 이제 프리즈 반응이라고 하고, 그런 인간 세상에는 프리즈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상사한테 갈굼을 당해. 그럼 거기서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도망칠 수 있어? 당장 월급 받아야 되는데 상사 멱살 잡을 수 있나?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프리즈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서적으로 닫아버리는 거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는 몸이 얼어붙는 거지. 정서가 얼어붙는 거지. 지능이 얼어붙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이 ADHD가 이런 프리즈 반응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왜냐면 이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ADHD는 전부 부모의 탓이 돼버리거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그래서 그 맥락으로 지금 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좀 더 다르게 들리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청력 관련 검사에서 집중력이 월등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듣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끊임없는 아내의 지시사항들 막 옆에서 막,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데 이 상태에서 막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하니까 얘가 ADHD. 그래서 이등병들 보면 전부 주의력 결핍 같아요. 하는 짓이 다 그래. 사회생활 오래 하다가 이등병이 돼도 다 그냥 이등병은 이등병 같아. 왜냐면 프리즈 상태거든. 신입사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남편이 그 상태예요. 듣는 거에만 예민해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진짜 웬만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말 못해요. 아내가 일정 부분은, 물론 일정 부분이라고 했지만 남편을 가스라이팅, 당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님은 이혼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직접적으로 제대로 말은 못했어. 왜냐면 상담을 통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떤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당신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너 ADHD 아니고 너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너 지금 주의력이 결핍된 이유는 지금 환경적인 탓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아내로 인해서 아내 말에만 집중하려다 보니 네가 틀렸다는 생각은 가스라이팅 당한 결과고, 그로 인해서 ADHD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너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의사님이 그 프레임을 지금 깨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상태 때문에 ADHD가 도드라진 것 뿐이다. 이게 뭐랄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 같은데 저걸 또 해주셔가지고 난 되게 좋았어요. 저럴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그 당신의 ADHD는 불안한 마음 때문이다, 상황적인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휘둘리는 남편은 점점 위축되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이제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다시 상담으로 돌아와서, 수빈 씨는 혹시 남편은 처벌하나요? 여기서 처벌하나요? 해서 당당하게 네. 여기서 저게 잘못된 걸 알면 조금 숨기려고도 할 텐데, 아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처벌받는 게 당연해. 가족 간에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돼. 평생을 처벌하고 처벌받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네. 자랑스럽게. 남편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몇 시간이 됐든 대화로 풀다가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알려줘요.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잘못한 걸 계속 곱씹어서 얘기하라 그래요. 이거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거 솔직히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계속 곱씹어서, 너 잘못한 거 계속 곱씹어서 얘기해봐라고 하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남편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뭐 남편이 먼저 싸울 때마다 제 몸에 항상 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심에 최근에는 아내도 때리기 시작했다. 이거는 앞에 가사조사랑 봤을 때 좀 과장된 면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자기의 어떤 잘못을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저렇게 뭔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다 이유를 붙이는 버릇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도 아, 부모님의 이유가 있겠지.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잘못된 행동을 저렇게 합리화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생겨난 버릇이라 이제 와서 고치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아니요라고. 지금까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했어. 수평적 부부관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수빈 씨의 방식은 처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님이 실은 낚시를 살짝 한 거예요. 처벌을 하나요? 그럼 보통 사람은 아 무슨 처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화내서 좀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의 개념이야. 그러면서 교정하려는 마음은 알겠어요. 답답하니까. 처벌, 교정 이런 단어를 보통 쉽게 부부들에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 삶을 바꿨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엄격한 아내의 처벌 방식. 이 처벌이라는 단어에서는 아내는 지금 위화감을 못 느껴. 너무 엄격하다. 그래? 너무 엄격한가? 처벌하면 안 되는 건데 이 개념이 없고 처벌은 맞는데 너무 엄격하다. 이거에 아마 신경이 쓰일 거야. 그래서 교정될 때까지 가는 과정이 아내가 두려울 정도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걸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경악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응? 그런 문화에서 살아온 게 디폴트 값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의 행동도 나의 행동도 모든 것이 그렇긴 하지만 창피해요. 지금 이제서야 창피한 거야. 이제서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편의 행동도 나의 행동도 남편의 행동을 먼저 얘기해. 남편은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문장을 완성했고 그러면서 보통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아니다.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은 너무나 불행했다. 이건 뭐 솔직히 안 봐도 알아. 이런 건 안 봐도 알아.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원인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 결국 이 사람이 결국 자기가 익숙한 방식을 찾아가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아빠와 나는 닮아 있지만 아빠는 날 싫어한다. 그러면 아빠가 형제들 혼낼 때 왜 닮게 됐을까? 아빠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아빠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형제들을 혼낼 때 기분이 좋았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아빠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아빠는 날 싫어한다고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게 됐지. 이거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야. 아빠와 닮아 있는 이유는 아빠를 이해하려고 했었고 사랑받기 위해서 아빠 같은 사고방식을 하려고 했고 그게 지금 결과가 아빠는 그 당시에는 생존하기 위해서였어. 물론 그것도 잘못된 방식인데 여러분들 콰이어트 플레이스 봤어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라고 그게 괴물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괴물들이 귀만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만 달린 괴물들이 소리를 듣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 괴물들이 없는 곳에서 낳아야 되겠지만 괴물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러면 진짜 잔인한 얘기지만 애가 태어났을 때 소리를 못 내게 예를 들어서 뭐 성대를 제거해. 얘가 낳자마자. 그런 수술이 생겼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벙어리가 됐어. 그렇다고 쳐봐요. 근데 그 괴물들을 싸워서 이겼어. 이젠 더 이상 괴물이 없어. 평화로운 시대가 됐어. 그런데 우리 아빠가 내 성대를 제거하는 세수를 태어나자마자 했으니 나도 자식을 낳았을 때 그렇게 해. 집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절시켜. 그게 지금 이 아내의 모습이야. 이제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탈북 부부는 탈북 아내의 절약 정신은 그럴만해요. 왜냐면 본인이 겪었으니까. 진짜 죽는 거를 많이 봤으니까 주변에서. 근데 이 아내를 보면 그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시대에 살았던 부모의 상황을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굳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 자식까지 상처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우울해서 누군가에게 다음에는 좀 나아지기를 기도하며 살았다. 그래, 지옥 속에서 산 거야.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아내는 지금 이 마음이랑 달라? 지금 이 마음 이대로 살고 있어요. 이 마음 이대로 다시 만들었어. 지금 자기 친자식이 아님에도 친자식처럼 여겨주고 그리고 투잡까지 뛰어가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멋진 남편, 멋진 연하, 몸까지 좋은 연하남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혼 얘기만 안 나오면 화도 내지 않고 모든 거를 수용하는 남편을 만났음에도 우울해서 누군가에게 다음에는 좀 나아지길 기도하면서 살고 있잖아. 이게 지금 아내는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연결해서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은 사고방식에 머물려고 애를 쓰고 있어.
똑같은 사고방식에 머물려고 애를 쓰니까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해서 지옥에 머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거지, 불쌍한 거고.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진 않았죠. 그러면서 저 비교 잘하거든요. 근데 모든 가정이랑 비교해도 저희 집은 최악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비교를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이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탈북 부부 남편보다 소통이 안 되진 않아. 최소한 뭐 다른 부분에서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이 안 되진 않아요. 그걸 보고도 소통이 안 된다고 남편을 비난하면서 탈북 부부 남편이 괜찮다고?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에 집중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내의 집이 진짜 최악이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최악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내의 기억 속에서 그런 비교 같은 걸 하다 보니 단점만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무섭고 그런 경험들은 있겠죠. 근데 그 경험들이 피해의식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크게 자리 잡았을 수도 있겠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집이 제일 불편했대. 모든 가족을 아빠가 화가 나면 때렸어요. 저는 안 때렸어요. 어릴 때는 어려서 안 맞았고, 어릴 때 나만 안 맞으니까 그 안 맞는 방식을 학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맞을 때 안심했겠지. 어릴 때 엄청 말라가지고 때리면 뭐 죽겠다 싶었는지 멈칫하시더라고요. 말라서 안 때렸겠어요.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 맞는 걸 많이 보긴 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맞아본 적 없으면서 맞는 걸 많이 봤어. 그러면 정작 맞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 맞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통제를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런 걸 오랫동안 보잖아요. 나도 아빠의 방식 그대로 남편을 때릴 수도 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죠. 어려서 배운 게 그대로 학습돼서. 그래서 근데 지금 아내는 이 얘기를 하면서 살짝 좀 편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처음에 내가 너무 폭력적이었나? 내가 너무 남편에게 음식 쓰레기 먹기 위해서 막 비난받는 것 같아서 저 불쌍한 여자예요 막 우는데 안 통해. 근데 여기서 아빠 탓 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어. 실은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나도 모르게 적응이 돼서. 근데 저거를 그러니까 뭘 핑계 대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하고 이유를 찾고 이런 것도 좋은데 결국은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똑같잖아요. 됐고 그냥 해. 개념이고 뭐고 부모님한테 배운 거 알겠고 됐고 그냥 네가 생각하는 좋은 삶을 살아. 그게 답이죠, 실은.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뭐 상담도 하고 원인도 찾아가고 이런 거지. 남편은 특별한 사람이긴 한데 아내한테 지금 상담사님이 처음에는 공감을 해주면서 시작을 하고 남편 참 답답하죠? 이러면 시작을 해놓고 지금 점점 얘기의 흐름이 당신은 다른 사람 만나도 똑같을 거다. 당신 지금 이 남편이랑 헤어진다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결혼 생활 될 것 같아요? 당신 어떤 사람 만나도 당신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은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상담사님이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아내의 처벌 방식은 남편이 아니더라도 반복될 거다. 처벌은 뭐죠? 남편이 부족해서 처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당신은 그렇게 느낄 거고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처벌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지금처럼 불행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어릴 때 살던 마음의 고향이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이유만 대면서 계속 거기에 상대 탓을 하면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라는 게 뭐야? 네 문제다. 네가 바꿔야 된다라고 상담사님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공감해 주는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지금 정확히 이 아내의 머릿속에 꽂혔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수빈 씨가 좀 많이 달라요. 아내가 많이 다르거든. 진짜로 평범하지 않거든. 그래서 많이 이상하죠. 그래서 왜 스스로 여기서 이제 많이 달라고 했는데 자기를 많이 이상하죠? 라고.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저를 바우다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편안하게 얘기해 준 보람이 있죠. 나 스스로에게도 모질게 대했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남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것이 선이야. 네가 잘못해서 처벌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정의란 말이지. 정의이고 선이야. 그래서 아내는 끝이 없어. 음식 쓰레기를 먹게 하는. 물론 뭐 아내는 그게 무슨 음식 쓰레기입니까 하겠지. 바닥에 흘린 건데. 이거 뭐 생명의 기준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음식 쓰레기가 되느냐 그 기준이 바닥에 떨어진 게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음식 쓰레기인가?
언제 이게 이 기준이 물론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 바닥에 떨어졌지 그게 왜 음식 쓰레기입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스스로에게도 또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고 있어. 이거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질 게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반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애초에 이렇게 되지도 않았겠지. 그 남편을 음식 잔반 처리기라고 하면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죠. 통제를 하고 누군가가 나의 통제를 수용하고 그런 역할을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아빠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복종을 하는 그리고 완벽한 수직 구조가 된다는 게 아내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남편과 나에게 모질게 대했던 걸 후회하고 있다. 여전히 자기 스스로에게 모질게 대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아내는 뭐 불쌍한 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한 번도 그 안에서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아내한테도 이혼도 가능하다. 두 선택 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내는 상담사님이 좀 자기를 많이 알아와 줬다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근데 여기 와서 막상 남편하고 앉아보니까 상담사님이 아, 제가 눈물겨웠다. 가정을 너무 지키고 싶어하는 훌륭한 남편이다라는 식으로 남편 편을 드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점점점 응? 아들 얘기하는데 진짜 얼굴이 환해지고 아주 귀엽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남편이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아내는 눈이 초점을 잃으면서 졸아버려요. 이게 이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남편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얼마나 정신력이 강하면 여기서 쓴소리가 들려? 뇌를 닫아버려. 잠들어버려. 이분은 자버려. 잠이 와버릴 수가 있어. 뇌를 셧다운 시켜버릴 수가 있어. 꺼버려. 대단한 정신력이죠. 그동안에 엄청나게 훈련해온 합리화와 회피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듣기 싫은 얘기가 들려? 뇌를 닫아. 부모님의 불행 여기서 너무 무섭고 그래? 뇌를 닫아버려.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하는 저항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회피 반응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귀를 닫아. 왜냐면 이 아내는 스스로가 불행해야 되거든. 나쁜 남편, 나는 불행한 여자. 그게 아내가 평생을 봐온 가족의 모습이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졸려요? 아, 졸리기도 하고 이 자리가 싫어요. 적극적인 반항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온몸으로 차단하고 남편 어린아이 같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어린아이 같아? 아마도 이혼 수녀 캠프가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혼 수녀 캠프가 방송되는 중에 영원히 이건 다시 볼 수 없는 장면일 거예요. 그냥 거의 확신할 수 있어.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뭐 한 달짜리 막 강행군 프로도 아니고 뭐 피지컬 100 찍고 왔어? 여기서 지금 뭐 하루 이틀 지금 이거 뭐 찍는 그런 방송에서 와가지고 졸아버려? 이런 거는 다시는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아요. 남편한테 뭐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데 본인은 어른 같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근데 또 맞아요. 남편은 답답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혼해라. 근데 지금 이혼 당장 안 할 거면 남편을 기다려줘라. 그래서 뭐 1년 더 살아보고. 근데 아내는 모순 덩어리예요. 절약을 그렇게 한다면서 신혼여행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본인이 돈을 다 갚아줬다고 하는데 아내가 진짜 어른이고 어른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돈을 갚아줬다는 말을 할 거면 자기가 벌어서 갚는 거지. 절약해서 그 절약할 돈이 그동안에 모았던 돈이면 내가 한 방에 갚아줬어라고 해야지. 이 사람이랑 사는 동안 절약해서? 그럼 이 사람이 번 돈인데? 그리고 뭐 본인이 받은 돈 이런 거 물론 많겠지만 그런데 어쨌건 그 집도 남편이 해왔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신혼여행 한 번 안 가면 평생 아낄 거, 전기세 아낄 거 나오겠다. 그래서 평생의 기회가 아닌 1년의 유예 기간을 아무튼 제안을 했고 근데 여기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너 내가 지켜볼 테니까 1년간 잘해 라는 통제 방식이야. 정말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집중력도 떨어지고 지능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랄까 높은 분은 아니잖아요. 막 지능이 높고 막 그런 영악한 사람 쪽은 그쪽 계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몰라. 첫 화 때도 그런 자기가 어떤 통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막 날카로운 지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 상대를 통제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귀신같이 대단해요. 귀신같이 통제하는 방식을 써. 1년도 물론 여기서 상담선에 같이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1년간 지켜보는 또 판단하는 입장이 되죠. 그것도 1년이나. 1년 동안 이 사람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조심하게 만들고 서로의 룰이 정해지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죠. 보통 3개월 정도면 자리를 잡거든요. 자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1년이면 뭐 너무나 훌륭한 기간이지. 정말 뭐랄까 조기 교육을 받은 영재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단비 같은 기회. 단비라는 표현이 왜 나올까? 지금 이 아들을 안 보면 자긴 죽을 것 같거든. 자신이 버려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에게 버려지는 느낌을 받을 거야. 저 아들은 어린 시절에 나니까. 그래서 뭐든지 할 각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대. 그래서 아내는 뭐 내가 싫어하는 것도 먹어야 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서 납득이 가는. 여기서 상담사님이 수빈 씨는 웃지를 않아요. 분노가 차 있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괴롭힘 당하는 거 볼 때 웃습니다. 가사조사일 때 남편이 괴롭힘 당하는 거 할 때 웃고요. 남편한테 잔반 처리기라고 말할 때 웃고요. 남편 잔반 처리하는 그 연극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웃고요. 아내 웃어요. 아내가 웃는 타이밍을 생각하면 나는 그래서 첫 화 때 참 신기했어요. 아내가 웃는 타이밍이 정말 특이했거든. 웃는 타이밍하고 우는 타이밍이.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웃어라.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아내가 제가 실실 쪽에는 어린아이였을 때 웃는 걸로 많이 혼났어요. 예상이 되죠. 심리극 할 때 확신을 했고 그 전에도 예상을 했어요. 형제들은 많이 맞았고 본인은 안 맞았으니까. 형제들이 맞을 때 웃음이 났겠지. 자신은 안 맞으니까. 그게 심리극 할 때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웃음이 나는 거지. 남편 넌 잔반 처리기 할 때 웃음이 나는 거지. 누군가가 통제받고 있을 때. 심지어 자기가 통제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혼나죠.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형제들이 맞고 있는데 아니면 혼나고 있는데 본인만 웃고 있으면 혼나지. 그래서 엄격한 가정에서 점점 웃음을 잃었던 아내. 웃는 타이밍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워지세요. 자유로워질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저게 더 강화돼 버린 케이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게 아내의 표정도 미소와 함께 밝아졌대요. 이거는 진짜 웃음은 아니죠. 진짜 눈만 보면 어때? 전혀 웃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눈만 보면은 거의 무표정 혹은 기분 나쁜 거에 가깝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 입은 웃는 것 같기도 하지. 그래서 이건 밝아진 표정은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이제 부부 상담은 그렇게 종료가 됐고요. 상담을 하다가 조는 회피 반응으로 조는 사람. 야, 이거는 진짜 귀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심리학 선생님이 멈춰요. 왜 멈추냐면 아내가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거든. 괴롭히고 괴롭힘 당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해. 그러면서 역할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저 선생님도 그걸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저게 허세여서 지금 괴롭지만 마음을 닫는 회피 반응인지 아니면 진짜로 웃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앞에다 세우는 거긴 할 거야. 그래서 남편 연기를 직접 시작하면서 표정이 바로 바뀌어. 허세였으면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까지 바뀌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남편 역할을 하면서 바로 표정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너무 힘들었겠다. 남편의 심정을 이제서야 이해하는. 직접 경험해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웃음기가 이제 사라지는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경험한 거죠. 좋은. 그러면서 뭐 잔반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뭐, 뭐 착한 마음, 나쁜 마음 내용 뭐 쭉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근데 이런 것들 자체는 아내에게는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내가 스스로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을 인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서로가 이제 또 좋은 아빠가 될게 막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긴 한데 좀 아쉬워요. 이렇게 되면 저 아이에게는 저게 이제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설정입니다. 여기서 네가 용기 내서라면 엄마 아빠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이거는 아이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감을 주는, 엄마 아빠가 달라지지 않으면 네가 용기를 내지 않아서 그런 거야라는 걸로 나중에 아이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그렇게 바래요. 그래서 용기 내서 해보기로 하고 그렇게 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아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엄마로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필요하죠. 진작 필요해서 실은. 본인의 삶에서 20살, 최소 20살부터는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했죠. 익숙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사람은. 근데 이제 아이를 위해서 그런 존재로 연기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 뒤로 이제 뭐 세족식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 남편 이렇게 발 닦아주면서 남편 참 고생했겠구나. 그리고 이 뒤에 거짓말 탐지 파트가 또 있거든요. 근데 결과만 좀 보면 아내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려고 협박하나요? 아니죠. 남편이 협박하는 거는 이혼 당할까봐 무서워서야. 그래서 이혼 당할까봐 무서워서고. 당신은 아내와 결혼을 후회합니까? 난 여기서 솔직히 그래도 후회한 적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남편은 후회한 적도 없어. 후회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진심으로 친아들로 생각하나요? 이거는 내가 맞을 줄 알았어요. 결혼은 후회해도 아들은 최소한 자기 자식일 거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진짜 완벽히 진실이었대. 뭐 의심할 여지도 없었대.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의 질문은 그냥 그걸 남편을 버리고 아들 둘만 살고 싶은지 그래서 아들과 버릴 둘이 살고 싶은지 그래서 네라고 말하거든요. 아내는 정신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명분을 만들면 그걸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이혼을 원하고 나는 진짜 피해자고 나는 진짜 불행하고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반대로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 지금 본인이 뭐가 불행해? 혼자서 애 키우는데 집을 어쨌건 70%지만 집을 해온 남자랑 투잡 딥을 해와가지고 투잡 뛰면서 자기 자식 친자식처럼 여겨주는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뭐가 불행해?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는 것보다 지금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지금 혼자서 애 키우면 지금 본인 당장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리 절약한다고 뭐 돈이 나와? 그리고 집도 지금 그러면 그 집의 70%가 떨어져 나가면 그 집에 지금 3분의 1짜리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얼마나 어떤 삶이 불행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 근데 남편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나를 버리고 자기가 아들을 놓으면 자기가 버려진다고 생각해. 그 아들은 나니까. 불행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아, 아내는. 남편 70 해오고 투잡 계속 뛰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막 투잡 뛰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재취업 위해 가지고 지금 직업 훈련 받고 있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 살던 때가 훨씬 더 나았다. 근데 저게 또 진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내는 이거에 대해서 핑계를 이거는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게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아이랑 둘이 살 때는 지원금도 나오고 유치원비도 다 나오고 그랬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내는 나름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건데 진짜 솔직하지 못하지. 그래서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사고 치고 바람 피우고 해서 맨날 골머리 썩는 게 나. 사고 치고 바람 피우고까지 해서 그런 극단적인 예시를 할 필요 없지. 지금 남편이 뭐 사고를 쳤어? 본인은 지금 빚지는 게 사고 친다고 하지만 그 대신에 그 집도 해오고 했으면 퉁쳐도 되고 일한 걸로 퉁칠 수도 있지. 잃은 것만 보면 뭐 어떡해. 그래서 100명이면 99명이 없는 게 낫다고 대답할 거. 저게 뭐 본인의 삶이라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100이면 99명이 없는 게 낫다고 대답할 거다. 이게 가스라이팅이거든. 100이면 99명이 없는 게 낫다고 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다수 99%를 끌고 왔는데 그거는 이런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지. 가스라이팅의 기초죠. 근데 여기서 남편이 맞아 이러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질문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당신은 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다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싶습니다라는 질문도 아니고 당신은 남편을 버리고 라는 질문에. 근데 이거는 어이가 없으면 안 되고 남편은 그만큼 이 가족에서 버려지는 걸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해야 더 정확한 거긴 하죠. 남편은 이 가족에서 버려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가족에서 버려지는 게 어린 시절에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래서 아내가 이혼 얘기만 하면 발작을 해버리는 거야. 버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남편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아내는 자기가 듣고 싶은 질문 방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질문 방식이 있으면서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표출하는 부분을 막아버리려고 하고 있어. 그럼 뭘 들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쪽이 누군데 그러면? 남편이 속마음을 진짜 얘기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단어 힌트가 나왔는데 지금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어이가 없어? 그러면 소통이 안 되지. 본인 마음에 안 든다. 버린다는 말이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영재긴 한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훈련이 덜 된 것 같아. 이게 너무 예리해. 너무 재능을 하나만 키웠어. 우리가 이게 어려서부터 공부 안 하고 뭐 팔씨름 연습만 했어. 그래서 팔씨름 세계 챔피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랑 말하면 좀 깰 수 있잖아요. 아는 게 별로 없거나 이러니까. 반대로 의사가 됐는데 의사 공부만 했어. 의사 생활만 했어.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여행 가고 이러면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교육 끝판왕이야. 막 사교육만 받았어. 그걸로 뭘 결론을 낸 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거에서 그렇잖아요? 뭐 원래 그런 거야. 뭐 인간의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음도 아픈데 뭐 혼까지 나는 상황이다. 자막이 이 남편을 안쓰러워하고 있군요. 또 공감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조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기수가 뭐 다 비슷해. 여기서 내가 이 첫 화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아내가 너무 통제가 심한 아내다라고 해서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지금 남편이 발작하는 건데 지금 통제가 너무 심한 걸로 빌드업되고 이혼 이걸로 빵 터지는 거를 첫 화 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 이런 말투거든요. 이번 기수 특이하잖아. 다 비슷해. 근데 아내는 뭐가 비슷해? 갑자기 등줄기 식은땀 쫙. 어. 이런 식의 말투, 상대를 언제든 약간 시험하려는 이런 시도. 이게 상대를 진짜 피말리게 합니다. 이런 거. 근데 저거를 하는 사람은 잘 몰라. 인간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문제가 있는 인생이에요. 주변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화법을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아요. 그 혹시라도 많이 하고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실은 상대를 뭐랄까 굉장히 상대의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아까 프리즈 반응이 나오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나도 이런 걸 많이 겪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런 거를 들으면 자꾸 통제가 되니까 아까 말했던 프리즈가 생기거든. 그래서 내가 더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에서 영향을 안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 남편은 시험에 들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를 맞추고 또 스스로 못났다는 것을 또 인정하니까 좋죠. 그러면서 너 솔직히 얘기해. 내가 이렇게 너 받아주니까 좋지. 본인은 받아준다는 표현을 하면서 버려진다는 표현을 하면 안 돼? 받아준다의 반대말이 버려진다 아니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받아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아내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저런 대화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남편은 막 자기 고충을 얘기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별로 안심해 그 부분은. 아니 남편이 그 부분이 힘들다는데 뭘 별로 안심하고 말고야.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뀌겠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날까지 부부의 대화는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통제하고 상대가 잘못을 유도하거나 시험을 봄으로써 통과하면 다행. 하지만 그 시험은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새로운 시험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하나 걸리면 그거 갖고 이제 태우고. 음. 그래서 상담사님이 말했잖아요. 이 아내에게 뭐라고 했어? 다른 남자 만나도 똑같을 거다. 음.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지금 현재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지금 이 남편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 이상의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금 환경인가? 응? 지금 재산도 저 집에 30% 정도밖에 갖고 있는 게 없고 지금 소득도 없으면서 애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성과 소개팅을 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연하에 심지어 트레이너도 잠깐 했던 몸 좋은 연하남을 만나다가 게다가 지금 노예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말도 잘 듣는 사람을 만났다가 나이 든 사람 만나면 그거면 눈에도 안 찰 거고 아니면 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질 난다고 팍하지 말고 세 번은 생각하고 말해야지. 저희 아버지도 뭘 안다고 저 방송 보고 좀 반성하셔야겠네요. 응? 성질 난다고 팍하지 말고 세 번은 생각하는 동안 지금 바닥 음식 주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응? 아무튼 우리가 이혼할 때 위자료 여기서 이제 그 양 변호사님이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근데 일단 아이는 재운전 낳은 자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권 양육권 분쟁이 없는 이게 남편이 이혼을 못하는 이유야. 이혼을 하면 이 아이랑 나는 완전 남남이 되니까 지금 이쪽 변호사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그쪽 아빠가 뭐 재혼도 아닌데 양육권을 원하겠냐라고 생각해서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쟁점은 위자료. 아내가 생각하는 유책 사유는 거짓말인데 뭐든 사사건건 거짓말이 많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아내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근데 원래 이렇게 돼요. 상대의 장점만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사는 그 마음인데. 그래서 남편은 이 반성을 너무 잘해. 아, 이 아내가 처벌을 잘 해온 결과물이죠. 남편은 반성을 아주 잘해요. 반성하는 사고방식, 반성하는 방향으로 항상 사고를 하죠. 그래서 일단 저지른 일도 아니라고 우기고 보고, 이거는 혼나기 싫은 마음도 있고, 버려지기 싫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남편도 넌 버려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러면 남편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내에게도 극한의 안정감, 극한의 신뢰를 줘야지. 근데 이 남편은 또 그걸 마지막에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혼날까봐 그런 것도 있고 회피하려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그래서 부부관계는 신뢰가 기본이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아이 변호사님, 아이 아실만한 분이 왜 이래요? 본인도 집에서 거짓말 많이 할 거면서 왜 이래? 사실 작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을 안 하는 관계는 없어. 선의의 거짓말도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거짓말을 어떻게 하네? 거짓말하지 마. 지금 작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큰 거짓말을 하고 계시네 지금. 그러면서 여기 뭐 이쪽 아내 측에서도 결혼 전에 빚을 속인 건 아니냐. 응? 그러면서 아내는 뭐 결혼식만 했지 한 게 없다. 결혼 반지도 안 했지, 프로포즈도 안 했지, 신혼여행도 안 했지. 아니 이런 걸 뭐 꼭 해야 됩니까? 본인 말대로 남과 너무 비교하는 삶을 살아. 근데 이런 삶이 뭐가 문제냐?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서 비교해. 인스타를 보고 비교해. 얘기만 듣고 비교해. 본인에게 그러니까 좋은 게 안 보여. 진짜로 행복한 가정, 편안한 가정에서 스스로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남과 비교를 할 때도 어느 정도 감이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본인이 너무 불행해서 감이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안 해도 안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거야, 실은.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아 저게 행복이구나 나는 불행하구나 이렇게 그냥 나눠버렸어. 이런 거는 물론 하면 좋지 근데 뭐 꼭 해야 돼? 응? 줘야 된다는 것조차도 그 생각이지 본인들 생각이지 그걸 뭐 꼭 줘야 됩니까? 지금 그 이상의 지금 뭐 집도 70%나 해오가지고 그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적어도 좋지 근데 이 안에 문제는 뭐냐 단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단점에만 집중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비교하고 지금 너무 비교하는 삶, 내가 갖지 못한 거에 집중하는 삶 이러니까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행복도 연습이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불행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불행해. 누군가는 행복해. 누군가는 같은 일을 겪어도 그로 인해서 더 나은 사람이 돼. 누군가는 불행해지지. 그래서 PTSD 뭐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뭐예요? 외상을 겪었어. 그 후에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장애가 생겼어. 장애가 뭐예요? 복구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장애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런데 PTSD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PTG라는 개념이 있어요. 외상 후 회복의 개념이 있어. 외상
팍 상처받았지.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상처받고 쭉 가는 거야 그냥 영원히. 외상 후 회복, 상처받고 다시 돌아오는 거. 외상 후 회복. 그다음에 PTG라는 개념이 있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어. 아팠다가 다시 낫는 거야. 단련되는 거야. 외상을 통해서. 나는 상처를 통해서 강해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외상 후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상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PTSD에 시달린다? 아니에요. 외상은 우리에게 성장을 주기도 해.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성장을 겪기도 해. 근데 이 PTSD라는 개념 때문에 나는 무조건 SD를 겪을 거다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 성장을 겪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영웅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외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복력이 강하면 달려들다가 결국 끝까지 싸우면 내가 다 이겨. 이 정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부자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동안 거지같이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아껴가면서 사셨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남편과 결혼하고 생존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엔 남편이 아파트에 70%를 해왔는데 그리고 투잡을 뛰면서 생활비를 계속 벌어왔는데 왜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 지원금 못 받아서? 지원금을 못 받는 거에만 집중하잖아. 남편이 1,500 빚에만 집중하잖아. 아니 그 아파트 70만 해도 본인이 벌어온 돈만 해도 그거 몇 배는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냐면 남편이 번 돈으로 절약해서 아니면 본인이 그 전에 번 돈, 절약해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준 이건 말이 돼. 근데 절약해서 빚을 갚았는데 그동안 돈이 벌지 않았어. 그럼 남편이 번 돈으로 본인이 절약해서 남편의 빚을 갚아준? 이건 말이 안 되지. 남편이 빚을 숨긴 것만으로는 위자료 못 받는다. 근데 아내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게 많아요. 이야기할 게 많으면 뭐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니까. 신용 불량에서 올라왔다는 거지. 근데 그 아파트나 그런 거를 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준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의 유책이 나의 유책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눕는 이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눕는 이의를 해서 내가 악당이 돼야만 대응을 할 수 있고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정도의 사람이면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되고 내가 시작을 했었고 쓰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위자료 관련해서 내가 불리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 남편을 때린 거. 그래서 혹시 위자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냐? 이거는 만약 때리지만 않았으면 뭐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이제 아내가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담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때리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님이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 남편은 거의 1년 동안 투잡을 뛰었대. 1년 동안 투잡 뛰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뭐라도 투자해서 한 방에 좀 주변 사람들의 사탕 발림 이런 거에 더 현혹됐겠지. 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일을 했는데 폭언과 욕설. 아내는 기본적으로 폭언과 욕설이 디폴트인 가정을 항상 익숙해하고 편안해하죠. 그래서 그게 상처로 남아서 그런 쌍방 폭행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뺨을 때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쌍방 폭행에서는 뭐 서로 누가 뭐 얼마큼 뭐 체구가 크네 어쩌네 해도 이거는 뭐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위자료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이 원래는 안 때리기만 했어도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와 이러고 있어. 내가 폭력만 안 썼어도 챙길 수 있었는데. 아니 어차피 부부인데 뭘 챙겨요. 같이 사는 입장인데. 그러면서 전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남편 명의고 아파트 살 때 시가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거 뭐 갚아 돈을 뭐 신용불량 됐는데 갚네 어쩌네 해서 또 삼촌 얘기가 나왔어. 이렇게 아내처럼 자기가 상대에게서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를 굳이 꺼내서 넌 시댁에서도 도와주고 뭐 삼촌도 도와주고 그런 걸 보면 그 남편에게 빚을 갚아준 거에 자기가 물론 대부분 했겠지만 지금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7대3 비율로 구입을 했고 그래서 남편 채무는 1,300. 경제 활동은 누가 했어요? 여기 변호사님이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이제 경제 활동 남편이 했죠? 그 아파트 7대3에서 7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그럼 남편이 그러면 얼마를 기여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1년간 투잡을 뛰었으면 지금 1,300이 뭐야? 일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지금. 남편이 빚을 만들었지만 남편의 월급으로 갚지 못하고 제가 갚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갚아준 돈이 1,300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전에 아파트로 들어간 돈이랑 그 후에 남편이 번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비중을 따져보면 그게 시간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편이 가정 경제에 기여한 게 본인보다 훨씬 크다는 거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래서 변호사님은 저는 확인하려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지만 그래서 7대 3. 아내 쪽에 유리하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말을 한 건데도 7대 3. 그래서 경제 활동까지 했고 아파트 자체에도 기여도가 더 높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결혼 생활도 짧고 그래서 각자 들고 온 재산 각자 가져간다. 지금 7대 3도 각자 들고 온 재산에서 남편이 그동안 벌었던 돈은 다 생활비로 쓰는 거야. 그러면 실은 남편 쪽에서는 더 요구하게 될 거라고요.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아내는 지금 이제 현실을 좀 깨달아야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아내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현실을 깨달으면 아,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아, 내가 그래도 지금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울 거니까 아내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정리라고 하면 뭐 이거는 7대 3보다 더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오지 적어지진 않아. 근데 아내는 이 현실 파악을 이제 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워낙 현실에서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행복한 건데 그래서 제가 왜 기여도가 낮죠? 경제 활동 안 한 거, 시가의 그 초기 지원금이 더 적은 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낮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막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남편은 친부가 아닌데 아이를 양육했어. 남편이 원해서 선택한 일인데도요. 원한다고 말해서 기여도가 없나? 이게 아내의 사고방식이야.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지. 이건 근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아니 원해서 했어도 이 사람의 기여도는 당연히 한 거지. 원해서 했으니까 내 애를 친자식도 아닌데 친자식처럼 키워주는 게 감사할 줄 몰라? 그 사람이 원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기분이 나쁘지만 아내는 감사할 줄 알아야 아내에게 행복이 찾아와. 아내는 행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어. 본인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겠지만 본인의 아들은 그렇게 해줌으로써 아빠가 생겼어요. 내 아들에게 아빠가 해달라고 말한 적 없겠지 본인은. 근데 아들은 그로 인해서 아빠가 생겼는데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지. 이거는 본인 자식에게 부모가 돼준 건데 당연히 플러스지. 그래서 아내는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안 고마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변호사님이 판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걸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법으로도 배우고 상담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래도 좀 사고가 깨이지 않았을까. 나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끝까지 아빠로 남고 싶다. 애 생각을 해 여기는 이거 지금 아내는 신혼여행 가자 우리의 네 엄마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돈을 많이 더 받아야 자기 자식이랑 잘 살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다 자식을 생각해서 하는 마음이겠지. 근데 이 남편은 끝까지 아빠로 남고 싶어서 아이를 결혼 직전까지 아이를 도와주겠다. 이 결혼의 주체가 누굴 거라고 생각해? 보통 아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아내가 재혼할 때까지. 아니야. 애가 결혼할 때까지. 애가 결혼 직전까지 도와주겠다고. 지금 이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결혼. 그래서 여기서도 변호사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분석할 때 했던 얘기예요, 이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들에게 연민을 느낀.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나 같아. 아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내가 사랑을 이렇게 최대한 다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고 와서 뭐 남편이 조금 여유로운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아내는 뭐 들은 게 있어? 아내는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 뭐 그냥 위자료 받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7대 3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진짜 최대 30%라는 정도를 듣고 지금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쪽에서는 더 낮춘 상태에서 더 깎아가지고 올라오겠지 생각에 지금 살짝 지금 긴장했어. 내가 생각하는 거랑 현실이 다르거든. 근데 남편은 나는 뭐 금방 끝났고, 그러니까 아내는 왜 금방 끝나? 아까 놀리던 때랑 확실히 다르지. 그래서 나는 변호사님이 하자는 대로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오히려 더 세게 나오니까 지금 아내가 태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아내는 통제당하거나 통제하거나야 실은 그 안에서 갇혀 있어요. 심장이 뛰었대. 남편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절약부부가 제일 문제긴 하죠. 너 잊고 있었지? 금방 이혼 1년 뒤에 이혼. 지금 남편의 발작 버튼이 이혼이란 말을 알면서 너 지금 이혼 아니면 1년 뒤에 이혼이다? 하면서 웃죠. 저게 실은 남편에게 굉장히 큰 발작 버튼이라는 거를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근데 남편 측에서는 진짜 답답한 게 아니 뭐 답답한 건 아니지. 뭐 9대 1. 아들을 위해서 내가 1만 갖겠다. 그래서 재산 분할 뭐 재산도 너 가져가고 저 남자가 이제 10년 후에도 저럴지
아니면 저 남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더 행복한 미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게 뭐 저게 또 행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도와주신 게 있는데 부모님께는 제가 알아서 갚으려고요. 이게 어쨌건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만약 이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남의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거긴 하지. 이 진심은 알겠지만 이게 실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긴 하겠지. 70%는 어머니의 돈이야. 부모님의 돈이라고. 그거를 본인이 줘버리면 안 되지. 물론 여기서는 방송이니까 하겠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안 되겠지만 아니 부모님의 돈이잖아. 남편도 이런 남편이니까 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긴 해.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단순한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 물론 멋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봐. 냉정하게 바라봐봐.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고 만약 진짜 이혼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거기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또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남의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남이 된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고통을 주는 사람이야. 본인의 1차원적 시각 때문에. 본인의 욕심 때문에 본인의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거고 알아서 갚는 동안 본인이 미래에 생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고 하지만 그게 안 보이지. 이 남편은 그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오는 거고 또 그게 안 보이니까 이 아내랑 앞으로 잘 살 수도 있겠죠. 1차 얼마나 1차원적인 반응이냐 그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혼하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나보다 훨씬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텐데 이걸 보면 속으로는 답답하죠. 근데 뭐 고객이 원하신다면 이건 폄하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봐봐. 이건 앞으로 이 사람의 미래랑 그 사람의 지금 현재를 바라봐 주는 거지. 가족과 타인으로 구분되잖아. 이혼이라는 건. 이게 어떻게 폄하야. 지금 내가 그 말한 문장에서 틀린 게 있어? 이건 폄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 객관적인 얘기예요. 이혼은 남이고 부모는 가족이야. 미래에 내가 생길 가족도 가족이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돼? 가족과 타인으로 구분해야 돼요. 가족과 타인으로 구분해야지. 여기에서는 지금 미래의 가족이 내 가족이지. 만약 이혼을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이혼하는 이 사람들이 가족인가? 아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선택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폄하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건 나는 이 남편의 행동이 그리고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가족까지 생각 안 해도 돼. 그럼 최소한 지금 현재 가족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에 머무는 선택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하는 거고 미래에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지금 현재의 내가 선택으로 인해서 받는 이 사람과 내가 아니라 부가적인 다른 환경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줄지가 안 보이니 1차원적인 선택을 하고 그것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 아내에게 좀 어떤 행복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게 또 서로에게 회복이 되는 거고. 일단 당장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나랑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년간 살아온 거야. 음식 쓰레기 먹어가면서.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분리돼 있지 않아. 이런 게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지. 근데 지금 이 남편의 이 선택은 가스라이팅의 결과는 아니에요.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통제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났어도 이런 선택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 아이에 대한 이런 애착이 형성되기는 뭐 아내에게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긴 해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남편이 기본적으로 프리즈받는 산만 뭐 집중력이 좋아진다거나 그리고 본인 탓을 계속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스라이팅의 결과인 거고 저런 선택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선택을 하는 건 남편의 기본적 성향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런 걸 보면 약간의 가스라이팅 영향이 있나? 미안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예 없다고 보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보단 아내와 아이가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이게 어떤 희생은 내가 혼자 희생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는 좋을 수 있어요. 이 남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희생적이다. 아니면 근시안적이다.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다.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지금 마지막 모습도 멋있다. 아니면 바보 같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근데 확실한 건 객관적이지 못해. 이성적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랑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 남편이 지금 그러면은 지금 부족함이잖아. 남편의 부족함이 아내를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물론 약간 논리가 억지가 있긴 한데 근데 이런 게 참 신기한 거야, 참. 그러니까 어쨌건 남편의 이런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아내는 원래대로 막 또 돌아오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 신기해요. 어쨌건 우리에게 자꾸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결핍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숙햄이 이 절약 부부에게는 큰 기회가 되어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진짜 찐 당황. 어떻게 저래? 이러면서. 내 평소에도 너한테 다 줄 거야라고 말했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도 아내가 왜곡된 사고방식이 존재해요. 그냥 남자는 다 거짓말쟁이야. 아니면 가족은 다 거짓말쟁이야. 뭐에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벌 받아야 되는 다른 존재에 대한 분노가 남편에게 다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보통 흔한 케이스니까. 양육비까지도 내겠다. 친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아내가 재혼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저도 새아버지랑 피 한 번은 안 섞이고 아이도 저랑 안 섞였는데 우리는 가족이다. 저의 새아버지는 너를 데리고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는 친아들이다. 그러니까 새아버지가 훌륭한 분이고 지금 뭐 세 번 생각하고 말해라 이렇게 하면 엄격하고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좋은 분이신 것 같아. 근데 그런 좋은 분에게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는 많은 예서 훈육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 앞에 썼던 소설이야. 그치, 이혼하면 새아버지가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아내가 진짜 이제 변화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래서 남편 측에서 하는 주장은, 그리고 뭐 화장실 잔반 처리, 찬물 샤워, 물 내리기,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컨텐츠니까 이런 걸로 논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인권의 문제잖아요. 이게 조정의 사항이야? 이건 인권이에요. 응? 아니 배설권이 인권으로 포함돼? 그냥 이거는 인권도 아니지. 생물의 권리 아니야 이건 그냥? 살아있으면 그냥 받아야 되는 권리 아니야? 아니 뭐 인권까지 안 가도 돼. 이거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 존엄성의 문제란 말이야 이게. 잔반 처리, 찬물 샤워, 물 내리기, 쌓았다가 한 변에 내리게 하는. 그래서 참 여기서 요구 사항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아내는,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집에서는 원래 그랬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잖아요. 불행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원래 집에서 하던 거 그냥 싹 잊고 다른 사람처럼 연기하고 살아가야 돼요. 응? 쭉 친정에서부터 쭉 이어온 모아서 내리기, 친정에서부터 쭉 이어온 불행하게 살기, 그걸 이제 다 씻어 내려가야 돼. 변기 물 내리듯이 본인이 그동안 사고방식, 불행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그 방식을 벗어나야 돼. 이거를 상징적으로 본인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도 엄마 이제 내린다? 이제 내려도 될 것 같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통제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물 내리는 것조차도 허락을 받고 내려야 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번만에 내려가지고 혼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안 식구들이 다 불안했지. 어떤 제대로 정서가 형성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진짜 좋은 기회를 얻은 거지, 어떻게 보면. 저런 남편을 또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은 거지.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면 회복의 기회가 없었을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진짜 인생은 아이러니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을 만났다면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화장실 물은 바로바로 내리기고. 그런데 또 아내 측 요구사항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둘이서 2박 3일 신혼여행, 애는 시부모님한테 맡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게 절약해오던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애는 어머님한테 맡기고 절약은 어디 갔고. 지금 진짜 해외에 가보고 싶대. 뭐 아낀다고 아껴놓고 안 쓸 물건 한번 턱 사. 그럼 뭐하러 아껴? 안 쓸 물건 안 사는 게 아끼는 거지. 뭐 합리적인 절약은 아니야. 뭐 절약 부부 이 아내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교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돼. 그래놓고 절약은 또 좋은 거고 불안 속에 사는 건 당연하니까 그럴 건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아, 출연료 받았으니까? 아, 이거 노력해서 출연료 받았으니까 그걸로? 아, 근데 기본적으로 절약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못 써요. 아내는 남편과 동남아 여행을 상상했다. 아, 그래서 본인도 내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였구나. 진짜로 깨달았길 바래요. 아, 왜냐면 이 부부의 지금 환경만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 그래서 조금 창피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깨달았고 남편과 잘 풀어간 것 같다. 음. 그래서 이게 어쨌건 너무나 참 퍼즐 같은 사례를 봤는데 이게 또 유지가 될지는 두 사람이 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필요로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뭐 앞으로도 잘 살 거다 이렇게 예상은 누구도 할 수 없지. 진짜 너무나 성숙한 사람들끼리 만나도 부딪혀가지고 깨질 수 있는 게 그게 가족인 부부관계인데 알 수 없죠. 음. 아내는 남편에게 잔반 처리를 시키지 않는다. 남편은 온수로 샤워하되 20분 시간을 지킨다. 부부는 볼일을 보고 바로 물을 내린다. 부부는 단둘이 해외로 2박 3일 여행을 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뭐 그래 여행을 간다까지는 그렇다고 쳐. 4번은 그렇다고 쳐. 뭐 두 사람이 회복할 기회고 하니까. 진짜 음식 주워 먹게 안 하는 거랑 물 따뜻한 걸로 샤워하는 거랑 똥 싸고 물 내리는 거랑 이게 뭐 조정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는 남편 일 아내 구로 재산 분할한다. 여기서는 차라리 정확하게 하고 이혼을 안 한다 생각으로 가는 게 나을 텐데 이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면 여기서는 아내한테 현실을 알려주고 아 무슨 소리냐 이거 내가 해왔고 내가 일만큼 벌었고 7대 3?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 1년간 번 돈이 얼만데 1300만 원?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1년간 번 게 투잡하면서 내가 5천을 벌었는데 그럼 3500은 어디 갔는데 3500 내놔.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야. 아파트 이거 해가지고 야 그럼 8대2도 아까워. 8대2 해줄게. 일단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하지만 나는 너랑 이혼을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일 때는 내 돈은 다 네 돈이야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그래. 그렇게 이제 아내는 미소가 번지고 나한테는 공주가 제일 소중해. 그래도 너는 정말 최고인 것 같고 고마워. 그래. 그래도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남편을 최고라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러면서 또 변화해 가는 거지.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커요. 근데 이 정도 해야 고맙다 소리 듣는구나. 이제 고맙다 소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군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 번씩 전해주세요.